모습을 바꾸지 않는다. 그 무게감을 더할 뿐.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메탈 에디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뉴스 플러스입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와 DSR을 도입하고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당초 예정됐던 수도권 11만 가구에 대한 신규 택지 지정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김범석 의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의장이 국정 문제로 규제망을 벗어나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음 달 3일부터 부분 재개됩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증시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상승 추세를 꺾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를 틀어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앞으로 2년 뒤부터 모든 대출자들은 1년에 갚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자, 관련 사안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문 기자, 이번 관리 방안의 핵심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DSR입니다. 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은행 단위로 DSR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은행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건 버는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DSR 평균 40%를 지키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에게 DSR 60%를 적용하고 B씨에게 DSR 20%를 적용해도 평균이 40%니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DSR 규제 적용이 확대된다. 이 부분은 이제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활용하는 기준은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다른 모든 부채를 더해 계산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은 이자만 합산하는 반면에 DSR은 다른 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예, 사실 설명만 들어서는 잘 들어오진 않고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연소득 5천만 원인 개인이 주택담보대출 3억 6천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이면 연 원리금 상환액은 1,824만 원이고요. 신용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660만 원이 됩니다. 이 신용대출의 연 이자액은 120만 원이고요. 이럴 경우에 DTI는 약 38.8%가 됩니다. 예. 또 DSR은 49.68%가 되죠. DTI일 때는 기준선인 40%에 미치지 못하지만 DSR일 때는 기준선인 40%를 훌쩍 뛰어넘는 50%에 육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똑같이 40%를 기준선으로 잡더라도 이 DTI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DSR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 심사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잘 또 살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오는 7월부터 일단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네. 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은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나누어서 적용 기준을 확대합니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셈인데요.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이면 DSR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주택부터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8천만 원,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에서 신용대출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2단계입니다. 내년 7월 기준인데 이제 내년 7월이 되면 그럼 주담대랑 신용대출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해서 DSR 적용 기준을 정하는 건요. 예. 아무래도 총 대출액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대상 확대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 합쳐서 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내년 7월부터는 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합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내후년 7월부터는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또 정책적 목적의 대출, 3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알아보시죠. 네, 현재 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와는 반대로 대출을 오히려 옥죄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하려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대책으로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줘서 가계 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DSR 규제는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은행별로 전체 대출의 평균치를 적용하다 보니 일부는 40%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있어서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는 거죠. 네, 지금은 연소득 8천만 원 초과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DSR 4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대출자에 적용된다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듣자 하니까 연소득 2천만 원이면은 대출 한도가 주담대 같은 경우에 3억에서 1억 7천 정도로 크게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이제 토지와 오피스텔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DSR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왜 나온 겁니까? 네, 이건 기억하시겠죠? 네, 얼마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있었죠. 예. 이때 LH 일부 직원들이 비주담대를 활용하면서 정부가 땅 투기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도입한 건데요.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던 토지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대출 LTV 70% 규제가 이제 은행에도 적용이 되고 2023년 7월부터는 DSR 규제까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걸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능한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문턱을 높이면 아무래도 신용평점이 낮은 이들의 대출 진입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되겠죠. 예. 네, 신규 신용대출 규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앵커는 개인들이 요새 이게 청년층도 그렇고 빚을 내서 주식과 가상화폐, 비투에 나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역시 집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고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영끌 매수를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거기에 올라타보려는 이런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오르는 전셋값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계속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없이는 DSR 규제만 강화한다고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LH 사태 때문에 도입된 비주담대 LTV 규제 역시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서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부정거래로 이제 LH 직원들이 부정거래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차게 되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나온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신용대출 쪽이에요. 총량적으로는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담보대출로 대부분 잡히는 거거든요. 정부가 가계 지금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를 하는 시즌이 아닐까.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정책을 펴놓고 그러니까 이게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졌어. 그걸 다시 줄여.
근데 그 줄이는 게 사실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아니고 또 결국 뭐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규제를 이번에 내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오히려 규제 시행 전에 더 서둘러서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서둘러서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정부가 정책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금융당국은 DSR을 강화할 경우 청년층과 무주택자가 기존처럼 주담대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실수요자에게 기존 10%인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지금은 여당의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아서 당정 협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당정 협의에 필요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에요? 네. 예. 현재로선 그 돌아선 2030의 표심을 되살리기 위해 상당히 완화한 규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대출 수요가 많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대출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주면 대출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은 대출을 조여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실효성이 퇴색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무주택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뭐 숨통이 좀 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주택 말고도 돈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신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부담이 좀 더 커지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이미 빚더미 앉았고요.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게도 많은데 예. 이럴 때 무조건 대출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또 아무리 LTV 비율을 낮춰도 기본적으로 집을 사려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DSR 40% 규제가 예고되면서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이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하소연을 담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을 통한 규제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가지고 자영업자들 특히 그 상황에서 대출을 더 조이는 게 맞는지 한국에서는 이제 뭐 그 상환 유예 같은 것들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채를 축소해가지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재정을 풀어서라도 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게 좀 반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집값이 여전히 비싼 상황에서 청년과 무주택자는 대출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러면 뭐 청년들한테 영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계획이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다. 울산과 대전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수도권에는 소규모 재생 사업을 해서 모두 합쳐 5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도권 대규모 공급 계획이 빠지면서 어쩐지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느낌인데 공직자 투기 의혹 탓에 핵심 계획은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울산과 대전에 18,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고 각각 15,000가구, 3,0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2사 공급대책 발표 이후 LH 직원이 공공택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정부와 경찰은 투기 행위를 잡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몇몇 후보지는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최대 4배나 늘었고 외진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후보진의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 행위 색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와 조사 상황을 지켜본 뒤 하반기쯤 13만 가구에 달하는 나머지 공공택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곳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급 대책에서는 서울과 인천 등 27곳이 소규모 주택 정비와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금천, 양천, 중랑 등에서 주택 정비를 통해 2만 1,000가구를 공급하고 세종 행복도시에서는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13,0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수도권에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4,0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방안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결국 파격적인 공급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선택한 주택 공급 카드는 소규모 주택 정비였는데 이를 통해 나올 물량은 서울 1,300호, 경기 인천 4,900호입니다. 수도권에 신도시급 택지 지정은 없었고 울산, 대전, 세종 등 지방에만 공급이 몰렸습니다. 정부 공급 방안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재차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확대로 정책을 선회한 뒤 최근까지 집값, 전세값 상승폭은 둔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도권에 새로운 주택이 대거 공급될 거란 기대감 속에 매수 심리가 꺾인 겁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언급한 대규모 공급은 없었고 이 때문에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금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아울러 본격화된 입주 물량 감소도 큰 불안 요소입니다. 다음 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무한데 이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남은 입주 물량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전세값 상승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물량이 줄면은 지금 특히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물량까지 줄게 된다면은 가격은 조금 더 상승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공급 물량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반기 주택 시장의 불안감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공급 계획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불쏘시개 장본인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비율을 높이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적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 공약도 또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 안정된 모습이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인 여의도와 목동, 그리고 송파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 결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허위 신고나 신고가 신고 취소 사례, 또 가격 담합과 증여 의심 사례 등이 적발돼 국세청과 국토부의 조사, 수사 의뢰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부동산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특히 입주자 대표회에서 가격 담합 등에 연관되어 있다면 재건축 사업 진행에 있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는 이어갔습니다. 기부 체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 시장은 또 층수 기준 완화, 추가 용적률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없는 것을 판다. 이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는 반대로 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노려볼 수 있는 틈새 투자 전략을 취재해봤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10일 3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당일 코스피 지수가 4.94% 급락하는 등 시장은 출렁였지만 일부 종목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달 MSCI에 편입된 종목이 대표적인데 정기 변경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수요 확대 외에도 공매도 재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대여해야 하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대차풀이 줄어 이를 채우기 위한 매수가 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5월 MSCI 정기 변경과 공매도 재개 시점이 겹친다는 점에서 비슷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는 관측입니다. MSCI 5월 편입 예상 기업으로는 HMM, SKC, 하이브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1년 2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돼 대차풀이 과거보다 더욱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 조성자 매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 추정 과정에서 활용할 선물이나 교환할 현물 바스켓 시장 조성 목적의 매수가 있다는 점과 공매도 목적의 거래도 대차 거래 풀을 확보를 위한 PBS의 매수가 선행될 수 있는 점도 감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또한 그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거나 실적은 좋은데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6개월 평균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낮은 종목으로는 SK케미칼, 한진 등이, 목표 주가 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 슈피겐코리아 등이 부각됩니다. 또 공매도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대형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2차전지, 화장품, 유통 등의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공매도 재개가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사실 증권업계는 공매도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숨은 종목을 찾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틈새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증권업계는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 증권부 문영민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문 기자, 이 공매도 앞둔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증권업계에서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고요. 단지 속도를 조절할 정도의 매매 기법 정도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매도 재개로 우리 증시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승 추세를 돌려놓을 만큼의 그런 큰 영향은 없다고 평가를 했고요.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활발해지면서 지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광현 유한타증권 연구원의 인터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공매도는 증시가 하락할 때 그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지 증시의 방향성을 돌리는 그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매도가 뭔가 증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한 가지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들은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헤어스타일인데 이 공매도가 시작되면 주가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 정말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우리나라의 좀 이전 과거 사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또 2011년 유럽발 재정 위기 때 각각 7개월, 3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난 대폭락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과대평가된 일명 거품이 낀 종목들은 공매도에 타깃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거나 우려할 만큼의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이 공매도가 14개월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14개월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의 흐름은 2011년보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조금 더 길었던 2008년 공매도 재개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증시 폭락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뭐 살짝 안심은 됩니다. 2008년 공매도 재개와 유사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는 정확히 어떤 얘기입니까? 우선 1차 공매도 금지 이후 재개 당일인 2009년 6월 1일에는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8% 올랐고요. 코스닥은 2%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한 달 뒤에는 0.4% 내렸지만 이 3개월과 6개월 뒤 각각 14% 또 11.4%씩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2차 공매도 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공매도 금지 이후 2011년 11월 10일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었는데요. 재개 당일에는 이 단기 충격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4.94%를 기록했지만 3주 만에 재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또 한 달 뒤에 다시 1.7%를 하락했지만 3개월 뒤와 6개월 뒤를 볼까요? 각각 5.6% 또 2.2% 상승하며 공매도로 인한 증시 하락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2월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한국의 두 차례의 선례를 보면 주가는 처음에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 상승했다면서 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매도 재개가 별로 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땠나요? 우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는 총 10개국 정도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만 아직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국가들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매도 재개 당일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9%로 약간의 충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일 만에 수익률이 0.6%로 양전하면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좀 우려는 좀 씻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고요. 예. 이번에는 국가별로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한 달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공매도 재개 이후 한 달 수익률이 무려 8.98%를 기록했고요. 오스트리아는 6.73%, 이탈리아도 4.4%가량으로 국가합계 평균 5.13%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하락한 국가 등도 있었는데요. 평균 2.98% 비교적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한 것도 있었네요, 한 달 만에. 네, 우리나 그렇습니다. 외국이나 지금 공매도 재개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일단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얘기했던 그 표에 나왔던 대만의 경우에는 뭐 9%나 올랐는데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대만은 우선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재개 그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기 2, 3주 전부터 네.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6월 초부터 재개 당일까지 외국인은 무려 3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5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공매도 재개 당일을 포함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대만은 6월 19일 공매도 재개 당일 전 거래일보다 0.0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꾸준히 키워서 4월 현재에는 18,000포인트에 가까워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4월부터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도세로 일관한 외국인이 4월 이번 달 들어서 한 달간 1조 5,492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대만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라면서 우리도 지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결론적으로 내용을 좀 종합을 하자면 이전 우리나라의 공매도 그런 재개 경험과 또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증시 대폭락은 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고요. 또 앞서 이민재 기자의 리포트에서 살펴봤듯이 MSCI 지수 편입 기업과 또 낙폭 과대주, 또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대만처럼 공매도 재개 후의 상승세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앞날을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역사는 어쨌든 이렇게 말했다.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 국적인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쿠팡의 총수는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쿠팡 법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총수를 지정한 사례가 없고 지정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인데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자산 5조 원을 넘으면서 올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미국인 신분인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총수 지정을 면했습니다. 총수를 누구로 할지 고심해온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쿠팡을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김범석을 동인으로 판단하든 쿠팡 주식회사를 동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의 범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책임도 져야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김 의장은 이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쿠팡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챙기는데 국적을 이유로 김 의장이 규제망을 벗어나게 되면서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업계에선 이혜진 네이버 최고 투자 책임자의 총수 지정 사례를 들며 내국인 역차별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범석 의장이 이제 사익 편취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그 법 적용, 거기에 좀 우려가 좀 크고. 이번 기회에 시대에 뒤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산업 등장으로 변화대로 반영하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조공개한 갤럭시 S21의 전 세계적인 인기 덕분이죠. 이번에는 노트북으로는 처음으로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에 대한 언팩 행사를 개최했는데 갤럭시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매출이 6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도 9조 3,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나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먼저 공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1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부문은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공정을 첨단 기술로 바꾸면서 초기 비용이 늘어난 탓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5G 스마트폰 라인업을 확대하고 태블릿과 노트북 등 갤럭시 기기 성장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노트북 단독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를 공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갤럭시 북 프로는 갤럭시 생태계의 허브입니다. 다른 갤럭시 기기와 자료를 쉽게 연동할 수 있고 집안에 불을 끄거나 주방 가전을 제어하는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For the very first time, Florist integration across Android and Windows, the result of open collaboration with long-standing partners to provide the best connected experience.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다음 달 14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예,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막 나왔습니다. 이번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5증권사에서 공모 청약을 받았죠. 최종 경쟁률은 평균 288대 1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쓴 곳은 NH투자증권으로 50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뭐 이 정도 경쟁률이면 사실 이전에 청약했던 종목들보다 훨씬 더 치열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전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의 경쟁률과 SK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쟁률을 가뿐히 뛰어넘은 겁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건 물론 SKI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거는 기대감도 크게 작용을 했지만 이런 대여급 기업 중에선 중복 청약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번엔 꼭 해야 할 것 같다는 그쵸. 심리가 네. 작용을 하죠. 아마 이번에 청약하신 분들 중 단 한 곳에만 넣은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제 주변만 봐도 한 주만이라도 받겠다는 의지로 많은 분들이 5개 증권사 모두 신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뭐 단톡방만 네. 봐도 뭐 이번에 여기 증권사 개설하고 여기도 개설하고 맞습니다. 이런 또 문의도 많이 들어왔는데 또 이제 질문이 나오던 게 52만 5천 원을 넣으면 이제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52만 5천 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네, 공모가가 10만 5천 원으로 형성이 됐죠.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 10주는 넣어야 하는데 증거금은 이 중에서 한 50%만 넣으면 되니까 52만 5천 원이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란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 주만이라도 받기 위해 참여한 분들 중 한 주도 못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유독 슬퍼 네.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좀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균등 배분이라는 게 올해 처음 생겨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청약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최소 한 주씩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네. 개편된 청약 제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공모에 이제 배정된 물량의 절반은 증거금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이 되고 네. 나머지 절반은 기존처럼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즉 52만 5천 원을 넣은 분들은 이중 전자인 균등 배분을 노리고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것 또한 경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권사에 배정된 물량보다 신청 계좌 수가 더 많으면 결국은 못 받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네, 겁니까? 추첨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어제 삼성과 NH는 이미 균등 배정 물량이 동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즉 이들의 52만 5천 원만 넣은 분들이라면 한 주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경쟁률이 치열한 티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추첨 결과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언제 발표가 네, 됩니까? 배정일인 5월 3일에 계좌를 열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 또 두근두근 하시면서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또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였고 또 증거금을 많이 넣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억대로 투자를 했다 이러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네, 겁니까? 이쪽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앞서 평균 경쟁률이 288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저희가 지금 거의 속보처럼 전해드리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균등 배정 주식을 제외한 비례 배정 경쟁률을 간단하게 한 곱하기 2 정도를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보면 즉 약 500주를 신청해야 한 주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셈인 건데요. 예. 500주를 신청하려면 증거금으로 약 2,600만 원 정도가 필요가 했고요. 네. 즉 1억 원을 넣은 분들이라면 비례 배정으로 한 4주 정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균등 배정 물량이 추가로 한 주 정도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1억을 넣었다라고 하면 뭐 많이 받으면 한 5주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상장 후에 또 따상 네. 행복회를 또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상장일이 언제입니까? 네, 다음 달 11일에 상장이 됩니다. 상장 당일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까지 가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할 경우 주가는 27만 3천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즉 이때 주식을 팔면 한 주당 16만 8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데요. 한 1억을 넣고 5주를 받은 분들이라면 따상 가격에 모두 팔았을 경우 한 84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은 19조 5천억 원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 시총 22위인 NC소프트를 넘어서는 거고 21위인 SK 자리까지도 넘보는 셈입니다. 예, 뭐 정말 열기가 느껴지는 통계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청약도 안 했지만 조금 욕심을 내서 네. 따상상이나 따상상상 여기까지는 무리일까요? 네, 그건 아무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따상은 기본이고 뭐 따상상, 따상상상까지도 갈 것이란 기대가 나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한 이후 이튿날부터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I테크놀로지 역시도 예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판단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SKI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분리막 생산은 사실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경쟁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청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발표일까지는 설레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상장 직후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주요 증권사 중 적정가를 밝힌 곳은 메리츠증권인데요. 한 18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봤습니다. 공모가와 비교를 하면 70% 이상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따상 가격과 비교하면 35%가량 적은 수준입니다. 예, 자 일단 5월 3일 배정일을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ith the new S-Class, we want to offer our Korean customers innovation, safety, comfort and quality as never before. We want to continue leading the luxury large-size sedan market with the latest generation of the S-Class, which comes with various cutting-edge innovations. 플러스백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어그로 장인이요? 네. 어그로요? 예. 어그로는 보통 그 자극적인 이슈를 내세워서 관심을 모은다라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저도 아까 유튜브 뉴스 채팅방에 들어가서 어그로 잠깐 끌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SSG 랜더스 구단주가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 어그로의 장인이라고 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그로의 장인은 이 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방송에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러고 있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자극적인 이슈로 관심을 모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기 위해서 잠실구장을 찾았을 때 이 정용진 부회장이 동빈이 형은 원래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도발을 하니까 그제서야 제스처를 취한다 이렇게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로 뭐 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발언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롯데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 뭐 정용진 부회장은 개막 직전에도 롯데를 향해서 이 본업과 야구를 연결하지 못한다 이랬을 때도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신동빈 회장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니까 롯데 고위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정 부회장은 키움 히어로즈도 저격을 하면서 과거 내가 인수하려고 했을 때 나를 X 무시했다. 키움 놈들 다 발라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하지만 너무 점잖기만 했던 스포츠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들도 있습니다. 이 기자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을 줄은 몰랐는데 네. 다행입니다. 발언을 세게 하는 게 꼭 한국의 일론 머스크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용진 부회장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냥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미국 NBA의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인 마크 큐번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분 별명이 바로 관종이라고 하는데요. IT계의 거물로 꼽히고 돈도 많은데 농구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심판이나 상대 선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이한 행보로 오히려 구단의 가치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정용진 부회장의 발언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끌면서 야구뿐만 아니고 그 본업의 매출과 또 그룹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의 전략적인 행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런 정 부회장을 보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 동네 형처럼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세계그룹에 대한 신뢰도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본업에서는 스타필드나 일렉트로마트, 삐에로 쇼핑 같은 체험형 공간을
만들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위기설을 뒤집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 있고요. 또 경쟁사가 롯데마트와 또 홈플러스 같은 점포를 없애는 사이에 이마트는 오히려 이렇게 점포를 늘리면서 전략을 취했는데요. 올해에만 2,100억 원을 투자해서 이들 점포를 체험용으로 리뉴얼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야구장과의 시너지 전략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체험형 매장을 만드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텐데요. 네. 정부 회장은 야구장과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유통 콘텐츠를 결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SSG 랜더스의 홈구장인 인천 문학구장에 가보면 세계 최초로 스타벅스 매장이 개장이 됐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까지 들어서 있고 앞으로도 신세계 브랜드들이 입점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이마트를 비롯해서 SSG.com 등에서 랜더스 데이 등 스포츠 마케팅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왕이면 뭐 키움과 롯데 수장들도 뭐 이런 정용진 부회장의 도발에 좀 맞장구를 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잘하면 이제 야구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하루를 팝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혹시 앵커께서는 저한테 하루를 팔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한 억대 정도. 네. 저랑 굉장히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 저의 김리. 하루는 귀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이 이달 초에 어떤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당신의 데이터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가 해서 하루에 대한 어떤 값을 측정한 보고서를 좀 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광고주들이 맞춤형 광고로 소비자의 일상에 침투하기 위해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광고 경매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경매 수익도 뭐 253조 원 달러고 데이터 수집하는 소비자도 7억 명에 달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적인 데이터가 계속해서 수집이 되고 팔리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페이스북과 구글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 미국 페이스북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48%나 급증했는데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광고 매출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역시 1분기 순이익이 162%나 증가했는데 광고가 구글의 분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1%를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광고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정도 광고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추적을 막는 애플의 새로운 정책 때문인데요. 네. 현지 시간 26일 애플은 앱 추적 투명성, ATT라고 불리는 기능을 배포한 새 적용 운영체제를 배포했는데요. 특정 앱이 사용자 정보를 허락 없이 추적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고 하면 사진이 안 나오네요. 허용할 거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허용을 하게 되면 추적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허용을 안 해도 개인정보가 추적이 됐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간 기업들은 애플의 아이폰에서 제공되는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아이디 코드, IDFA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을 하고 또 이에 맞는 광고를 배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ATT가 적용이 된다면 이 IDFA에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이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앱을 기반으로 한 광고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저렴한 광고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볼 것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애플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혹시 타격을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는 애플의 아이폰보다는 사실 안드로이드 체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고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광고 노출 여부를 사용자가 정하기 때문에 이 광고 도달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는 조금 호재일 수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가 커뮤니티나 관심사 기반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카페에 상가나 분양 광고 등을 높이는 식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완화적인 기조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52%, 선전 종합지수 0.46%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도 0.03%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오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간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상원 청문회에서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미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간밤 FOMC 회의 결과 연준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한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했는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하고 한동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1% 넘게 올라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배터리와 반도체 등 기술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가졌는데요. 연설에서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지난 50년 동안 본 것보다 더 많은 기술 변화를 볼 것이지만 우리는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 전에는 GDP의 2%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1%에도 못 미친다며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다음 주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기업 소식으로는 이스타항공이 메가 공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되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도 발표됩니다. 또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내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코로나 팬데믹만큼 공직자 땅 투기 팬데믹도 방역이 시급합니다. 조속한 입법을 기대합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omeone said I'm bored, you're old, I think you'r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 years old still.